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이름들. 자, 태풍 흰남노가 이제 우리나라를 핥히고 지나갔는데 사실 저 기릿은 대구에 있다 보니까 엄청나게 체감이 되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러한 사진, 여기는 부산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그냥 도로가 박살날 정도로 이 정도의 피해를 받았다고 하니까 조금은 숙연해지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피해가 빠르게 복구되길 바라며, 그리고 숨겨진 피해도 당연히 있을 텐데 큰 피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 또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그리고 사진 몇 장을 더 보도록 할까요? 이제 이렇게 그냥 아스팔트가 다 박살난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냥 당연히 보도블록은 다 날라갔고, 야, 이게 뭘까요? 이쪽은 모두 다 황폐화된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매장의 유리도 전부 다 깨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짜 자연재해라는 걸, 무섭다는 걸 한 번 더 느꼈습니다. 자,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 6일 화요일이고요. 첫 번째 소식은 물적 분할에 관련된 이야기 보도록 할게요. 자, 물적 분할 드디어 해결될까? 금융당국이 상장사의 핵심 사업 부분을 쪼개서 상장하는 물적 분할에 대한 개선책을 발표했습니다. 아마도 기름들 물적 분할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LG엔솔이 이거를 통해서 상장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LG엔솔만 보고 LG화학에 투자했던 많은 개인분들은 물적 분할 이 이야기만 들어도 벌떡벌떡 자다가 일어날 정도로 매우 안 좋은 인식이 박혀있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반쪽짜리다 라는 의견도 분명 존재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물적 분할 후 상장, 이거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가지고 왔는가 한번 봤더니, 일단 일반 주주가 물적 분할을 반대하면은, 그러니까 기릿히릿 주식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는 히릿을 이제 물적 분할을 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히릿분들은 아니다, 야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주식 매수 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기릿히릿 주식회사에서 이런 발표를 해서 주가가 15% 정도 빠졌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5% 빠지기 전 그 가격에 회사가 나의 주식을 사가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겠죠. 이 부분은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좋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기업 같은 경우는 주요 사랑 보고서가 아니라 사항 보고서에 물적 분할의 구체적 목적을 3일 내로 밝혀야 되며, 물적 분할 후 5년 내에 그 회사를 상장할 때는 일반 주주 보호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은 상장 제한이 가능한 그러한 방식을 꺼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봤을 때 무조건 물적 분할을 막는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당연히 좋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변하다 보면은 결국은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처럼 주식하기 좋은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꼭꼭꼭 갈수록 좋아지는 그런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러한 뉴스가 나오자마자 DBIT 이 친구가 최근 들어 물적 분할 이야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주가가 또 급등하는 그런 흐름도 나타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오늘 이 뉴스가 조금 뜨거운 것 같아요. 해외 대여급 IPO 나오나? 자, 우리의 드림카라고 볼 수 있겠죠. 포르쉐. 자, 폭스바겐이 들고 있는 포르쉐를 상장할지 말지 현재 고민이 나온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상장한다면은 IPO는 바로 9월에서 10월에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또한 상장이 된다면은 얼마 정도의 가치를 받을까요? 무려 80조에서 115조 원 수준의 가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장한다면은 모회사인 폭스바겐이랑 시가총액이 비슷해져서 뭐야 이거 한국이랑 똑같네 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정도의 가치를 받는다고 하고요. 참고로 폭스바겐은 아우디, 포르쉐, 람보르기니, 벤틀리, 부가티 등을 전부 다 들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돈이 필요하면 하나씩 상장만 해도 진짜 엄청나겠구나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안 그래도 IPO 시장이 굳어있는 이 와중에 이런 대여급이 나온다고 하니까 매우 큰 뉴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포르쉐 관련주도 올라가겠죠. 항상 우리나라는 관련주 찾기를 정말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작년 말에 리비안이 상장했을 때도 우리나라 관련주는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으며, 그때 리비안의 가치는 60조 내외인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크니까 이번에 이 친구들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지 않을까 라는 예상해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당장 오늘 어떤 갭이 반응이 왔나 봤더니 이렇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위 기업들이 계속 올라간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며 오늘만 이렇게
급등하고 나머지는 그냥 쭉쭉쭉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확률도 분명 존재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반응이온 3개 기업이 뭔가 봤더니 일단 왼쪽에 보시면 바로 상한가에 도착한 코리아 FT 이 친구가 1등으로 상한가에 도착했고요. 그리고 성호전자 그 다음에 3기 이렇게 3개 기업을 꼽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성호전자는 필름 콘덴서 전자 부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코리아 FT는 캐니스터를 공급하고 있고 3기는 전기차 배터리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기분들은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에브리봇 오늘의 특징주라고 볼 수 있겠죠. 장 초반에는 20%인가 급등을 하더니 결국은 조금 아쉽게도 쭉 빠져서 현재 3.8%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에브리봇이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 이 부분 때문에 올라갔는데 여기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자면은 참고로 무상증자라는 거는 그냥 주식을 쪼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1대1, 1대2, 1대3 그러니까 2분할이냐 3분할이냐 4분할이냐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번 에브리봇은 1대1 무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력이 좀 떨어졌다 이런 평가가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설명드리자면은 제가 만약에 에브리봇 2만원짜리를 100개를 들고 있었다면은 무증 후에는 이게 만원으로 바뀌겠죠. 반으로 잘렸으니까 그 대신에 이제 개수는 2배가 늘어서 200개로 바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뭔가가 이상한 걸 느끼죠. 바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주가가 2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봤더니 만원 그 말인즉슨 뭐야 이 주식 왜 이렇게 싸졌어 라는 착시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오늘처럼 권리락이 발생했을 때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쭉 올라갔다 하락하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걸 봤을 때 야 이거 무상증자 소식이 나오면 무조건 사야 됩니까? 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건 아니겠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이 남은 100개 있죠. 일단 주가가 먼저 반토막 난 다음에 남은 100개가 나중에 들어오는데 보호예수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 물량이 풀리게 되니까 주가는 또 급락하는 현상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 무조건적으로 야 무상증자는 무조건 올라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입니다. 하나솔루션이라는 캡이 오늘은 또 신고가를 내면서 쭉쭉쭉 올라갑니다. 태조 이방원의 태를 맡고 계시는 분이죠. 자 오늘 관련 리포트가 또 쏟아지면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다는 소식에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하나증권 리포트를 보면은 유럽 에너지 대란으로 태양광 설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으며 이 모든 게 러시아 덕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지금 태조 이방원 이 친구들 전부 다 러시아 전쟁 때문에 오르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저러고 있으면 태조 이방원은 계속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하나씩 보도록 할까요? 태조 이방원에서 일단 이건 친환경이죠. 러시아가 에너지 가격을 올렸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태양광이 오른다고 볼 수 있고 조선 같은 경우는 LNG라고 볼 수 있겠죠. 가스관을 잠궜으니까 어떻게든 그 LNG를 어디다 싣고 날라야 되는데 그 배의 수요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조선주가 좋고 이는 2차전지 이 친구는 뭐 원래 계속 좋았으니까 계속 좋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방원이 남았는데 원 같은 경우는 원자력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에너지 가격 때문에 그렇고 마지막으로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랑 우크라랑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무기가 엄청나게 잘 팔린다고 하죠. 그런 이유 때문에 방산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에너지는 어떤 상황인지 한번 쓱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시아는 주요 가스관을 현재 통제를 하고 있으며 유럽으로 가는 가스가 멈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이제 또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어제 유럽 주식이 급락하는 흐름을 나타냈으며 그 반면 천연가스 가격은 당연히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올랐나 봤더니 네덜란드 에너지 선물 시장에서 유럽 가스 가격의 기준이 되는 네덜란드 TTF 가스 선물 가격은 장중 1메가와트 시당 33%뛴 284유로까지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1년 전이랑 비교하면 무려 800%나 올랐다고 하죠. 그만큼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러한 부담을 유럽이 전부 다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뭔가 금융위기나 그런 게 터지면은 유럽에서 시작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와중에 오펙 플러스는 또 감산했다는 소식입니다. 사우디가 지난번에 언급하기도 했었죠. 이번에 감산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진행된 걸 확인할 수 있고 물론 그 물량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하루 10만 배럴 감산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10만 배럴이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그래서 한번 봤더니 원래 하루 생산량은 4,410만 배럴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10만 배럴만 뺐다고 하니까 뭐야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딱 들죠. 이는 전세계 원유 수의 0.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볼 수 있지만 하지만 어제 유가는 또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언제든 유가를 컨트롤할 수 있다. 우리는 유가 떨어지는 거 보고 있지 않을 거다 이러한 뉘앙스를 보였기 때문에 유가는 또다시 야 이거 또 상방인가 보다 라는 베팅에 이렇게 올라갔다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기리스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당장 중국의 봉쇄 소식이 나왔죠. 그리고 중국은 세계 최대 원유 소비량을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봉쇄를 하다 보니까 최근 유가가 하락한 게 있었는데, 하지만 한 달 정도가 지나면 이 봉쇄 끝날까요? 안 끝날까요? 당연히 끝나겠죠. 그리고 그때는 또 이제 겨울 아니겠습니까? 결국 유가는 또다시 상승할 것을 우리가 다른 변수가 없다면 그렇게 되겠네 라고 쉽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리스는 최근 들어 지금 증시 분위기도 안 좋으니까 원유 관련주, 유가 관련주 플러스 태조 이방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기업들을 많게는 아니지만 조금은 들고 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가가 또 안 오를 거다라는 평가를 내리는 증권사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키움증권은 오펙 플러스가 이번에 감산을 했지만 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위에서 봤다시피 양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위로는 크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평가를 내렸다고 하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또 하락하지는 않을 것,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겨울철 난방 수요 이후에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수 조치 등 여기에 따른 결과로 $90 내외 유가를 유지할 것으로 현재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100 넘게 쭉쭉 올라가는 것보다는 그냥 이런 라인을 계속 만들지 않겠나 라고 평가한다는 거겠죠. 어쨌든 이러한 상황이 계속 펼쳐진다면 결국은 고유가 시대를 우리는 좀 장기적으로 볼 수 있어 보입니다. 다음입니다. 영국에서 40대 여성 총리가 승리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왼쪽에 있는 메리 엘리자베스 트러스란 사람인데요. 이번에 영국 보수당 선거에서 승리해서 메리 엘리자베스 트러스는 역사상 세 번째 여성 총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도 40대로 상당히 젊은 나이라고 하며, 그런데 이 사람은 조금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좌파에서 우파로 이동한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어머니의 영향으로 이제 어렸을 때로 볼 수 있겠죠. 어렸을 때는 열렬한 좌파인 걸 확인할 수 있었지만, 하지만 21살 이후에는 보수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과의 인터뷰를 보면은 그녀는 보드게임을 해도 이겨야 되는 사람이라며 승리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야심가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치색이라고 할까요? 이거를 바꾼 것도 결국은 승리를 위해서 바꾼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심한 기회주의자 아니냐, 승리를 위해서라면 뭐든 하는 그런 사람 아니냐, 이러한 평가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영국의 총리가 메리 엘리자베스 트러스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캠핑 인기는 식고 있나요? 자, 혹시 캠핑을 즐기는 기름들이 계시다면 여전히 캠핑을 즐기고 계신지, 그리고 주변을 봤을 때도 여전히 인기가 빵빵한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관련자를 보도록 할게요. 일단 21년도 작년까지는 유행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년 대비 21년에 캠핑 산업은 8.2%나 증가했으며, 그리고 소비자들이 캠핑에 쓰는 지출액은 18%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응답자의 90%는 코로나 이후에도 캠핑을 할 것 이렇게 답했으며, 그리고 가장 선호하는 캠핑에서의 숙박은 일반 텐트가 58%, 캠핑카가 16%, 글램핑이 12%, 차박 3.4%, 이러한 순서대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기리스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당연히 씻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골프도 와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캠핑에 대한 열기도 같이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골프는 어떨까요? 역대급 호황을 누리던 골프 관련주가 최근 들어 힘이 없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팬데믹의 반세 효과가 사라질 때가 되었다, 이러한 얘기가 나온다고 한데요. 다만 그 와중에 골프장, 그 다음에 골프 의류 이런 것들은 약한 흐름을 나타내는데 필드는 안 나가도 스크린 골프는 계속 성장한다, 이러한 평가도 현재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대표 주자가 뭘까요? 맞습니다. 골프존이죠. 최근 주가가 많이 하락한 걸 확인할 수 있지만, 그런데 하반기에 호실적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현재 나오고 있으며 주가도 최근 들어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골프존의 해외 매출이 계속 성장하는 것도 매우 큰 매력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미국, 중국의 매출 성장이 얼마나 클지 그 부분을 꼭 확인을 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골프존은 작년 11월 19일 그때가 고점이었습니다. 19만 3,500원. 그런데 지금은 13만 7,900원으로 조금은 많이 하락한 걸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최근 들어 증시가 또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 정도 하락은 그냥 당연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존의 증권사의 평균 목표가는 23만원이라서 여기까지 만약한다면 거의 2배 가까운 수익률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8월달이 이제 끝난 지 어느 정도 되었는데 그렇다면 8월에 가장 많이 올랐던 기업 3가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8월에 무려 85%나 급등한 바이오주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1등. 그 주인공은 바로 유틸렉스라는 기업인데요. 아마도 많은 기분들이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친구는 다양한 플랫폼 기술 기반의 T세포 치료제, CAR-T 치료제,
항체 치료제 등 면역 항암제 연구 개발을 진행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의 차트를 보시면은 주가가 쭉쭉쭉 뻗어가는 걸 체크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 친구가 바로 1등을 차지했고, 그리고 2등은 76%나 급등한 앱클론.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T세포 치료제 관련 항암제 전문 바이오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등, 2등이 전부 다 T세포 여기에 관련된 바이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다음으로 3등은 한창 바이오텍이라는 기업으로 경영권 이전 소식에 따라서 주가가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야, 이번 8월 달에는 그 바이오가 엄청 좋았겠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하지만 섹터 순위를 보면 완전 딴판이라고 한데요. 1등으로 가장 많이 오른 섹터는 바로 피팅 밸브. 지난달에 피팅 밸브 관련주 엄청나게 올랐죠. 그리고 2등은 강관, 3등은 LNG 기자재, 4등은 폐배터리. 이렇게 4가지가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이오주는 조금 선별적으로 올랐다고 볼 수 있고, 전체적으로는 피팅 밸브, LNG, 폐배터리 이런 기업들이 많이 올랐다는 걸 체크할 수 있네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추석에 한번 고민해봐야겠죠. 9월 달에는 어떤 섹터가 가장 많이 오를까, 그리고 어떤 기업이 많이 오를까, 그런 것들을 고민해보신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코로나 악재 끝났다. 이제는 진짜 상승의 시간이라고 평가받는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리오프닝이죠. 저 길이 또 진짜로 공감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예상외로 강한 코로나의 공격이 휘둘렸지만, 하지만 이제는 진짜 다르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는 코로나 걸리더라도 아유 조금 이제 심한 독감 걸렸네 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도 정말 많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해외 여행객 수, 극장 관람객 수도 동반 증가를 하고 있으며, 최근 입국 관련 호재도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영화 산업에는 4분기에 아바타, 그 다음에 블랙팬서 이 2개가 개봉을 한다고 하니까 이러한 영화의 기대감이 크다면 영화 산업에도 훈풍이 불어올 수 있겠죠.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워렌 버핏이 어떤 주식을 크게 매도를 하고 있다는 소식. 자, 왼쪽에 어떠한 기업의 일봉이 있는데 최근 들어 주가가 급락하고 있죠. 아마도 워렌 버핏의 매도 때문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 기업이 뭔가 봤더니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 비아디라고 합니다. 진짜 유명한 기업이죠. 하지만 워렌 버핏이 최근 8일간 모두 300만 주 이상의 지분을 매각한 것으로 현재 알려졌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지분율은 크게 남았습니다. 20.49%에서 18.87%로 여전히 많이 남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렇게 매도를 진행했다는 것은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주가를 조금 부정적으로 본 게 아닌가라는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미 버핏은 이익 실현을 하고 있다며 저가차, 그러니까 싼 가격으로 잘 나가는 BYD는 결국 1등이 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 게 아니겠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금 안타깝지만 저가 매력이 돋보이는 삼성 갤럭시 폰은 고가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팔고 있는 애플을 잡을 수 없듯이, 이 전기차 시장도 현대차, 그 다음에 BYD 이런 기업들이 프리미엄 정책을 가지고 있는 테슬라를 잡기는 좀 어렵지 않겠니? 라는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거겠죠. 어쨌든 대표적 가치 투자로 불리는 워렌 버핏이 이렇게 매도를 했다는 거는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한국과 일본 어디가 물가가 비쌀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은 일본이 더 비싸지 않냐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이제는 좀 바뀐 거 아닌가 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빅맥 지수라는 말을 많이 듣죠. 어느 정도는 그 나라의 물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넷플릭스 지수, 그러니까 넷플릭스 구독료를 보자면은 일본의 구독료가 한국보다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인플레가 나타나는 다른 나라와 달리 디플레가 장기간 지속된 일본, 게다가 최근 엔화 가치가 크게 하락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구독료가 더 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G20 가운데 가장 구독료가 높은 나라는 영국이 1등이고요. 그리고 가장 낮은 나라는 터키라고 합니다. 이 두 나라의 가격 차이는 무려 9배나 된다고 하니까 G20에도 엄청나게 큰 차이가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터키는 왜 이렇게 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상태가 조금 메롱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터키, 아니죠, 튀르키예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튀르키예는 인플레가 80%가 넘을 정도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지난 8월 CPI 결과가 무려 80.2%나 상승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1998년 이후 처음으로 80%를 넘겼다고 하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인플레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지금 1000원을 가지고 있다면 1년만 지나면은 그 1000원은 500원의 가치로 바뀌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나저나 어떻게 이렇게 안 좋나, 터키 뭐 그나마 잘 사는 나라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여기 대통령은 금리를 오히려 인하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물가를 잡으려면 이제 연준처럼 금리를 올려서 돈을 빨아들이면 물가가 잡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터키는 오히려 돈을 풀고 있으니까 컨트롤이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최근 1년 동안 18%였던 금리가 13%까지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튀르키예 대통령은 바로 에르도안 대통령인데, 이 대통령은 기준금리 인상은 모든 악의 어머니라고 비판하며 고금리가 고물가를 촉발한다는 주장을 앞세워서 금리 인하를 고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낮은 금리가 투자를 촉진하고 강한 고용 시장을 만들고 터키의 통화죠 리라화 가치를 낮춰서 자국 수출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니까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대대로 현재 튀르키예의 경제 성장률은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올해 2분기 GDP 성장률은 7.6%나 된다고 하니까 뭐야 이거 맞아떨어지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비관적인 뷰를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지금 유럽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결국은 튀르키예가 이렇게 수출을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는데 유럽이 수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 튀르키예도 성장률이 크게 둔화할 것으로 현재 보인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걸 보니까 지금 현재 미국이 금리를 왜 그렇게 올리려고 하는지 그거를 확인할 수 있네요. 금리를 인하니까 무려 CPI가 80%나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아우디 전기차 공개. 아우디 코리아가 최초의 컴팩트 세그먼트 순수 전기 SUV 더 뉴 Q4 e-tron을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바로 왼쪽에 있는 이 차량인데요. 오는 19일 한국 출시 예정이며, 그리고 나오는 모델이 두 개라고 하는데 모두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해서 1회 주행거리는 350km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판매 가격은 5,970만원부터 시작하고 프리미엄 트림 가격은 700만원을 더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 저기를 쓴 차 알못이라서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아우디 전기차 치고는 좀 싼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이 전기차의 기본 가격은 5,970만원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기업을 한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GS 유가 상승 수혜주라고 볼 수 있겠죠. 올해 사상 최대 영업이익 달성이 확실하다고 합니다. 흥국증권은 부진했던 2020년을 저점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며 양호한 실적을 기대한다고 했으며, GS 칼텍스는 정유 부분이 엄청나게 좋다고 하고, 그리고 GS 에너지는 코리아 GS EMP가 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GS EPS는 LNG 발전하고 있고, 그리고 GS ENR은 집단 에너지와 화력 발전, 풍력 등의 고른 성장세, 말 그대로 그냥 전부 다 쭉쭉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GS의 실적은 이렇게 좋은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이 정도면은 매우 준수한 고배당 주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정유 관련자면은 이제 SOE를 많이 꼽는데 이 기업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대셨습니다. 빠이요.